네, 현대시 일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김서울의 시 하나하고 한용운의 시가 나왔습니다. 나올 만큼 나온 시들 같은데 또 나왔네요. 자, 일단 그 김서울하고 한용운 작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님의 노래라고 하는 거하고 수의 비밀 작품 자체는 학생에 따라서는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시 모두 다 님의 부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얘기 먼저 하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EBS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현대시에서 가장 많은 테마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별의 상황이죠. 고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님의 부재의 상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이 내 곁에 있지 않다는 말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는 안 봐도 드라마죠. 당연히 그리움이겠지. 그리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시 자체를 쓸 이유도 없는 거니까 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화자가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정서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엄마가 봐도 당연히 맞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움 다음의 태도입니다. 이 그리움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은 슬퍼하면서 절망적인 태도,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지도 몰라.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시는 비록 지금은 헤어져 있고 내가 그립지만 언젠가 반드시 만날 거라고 하는 재회의 확신이라는 말을 써요. 재회의 확신. 자, 요런 화자의 태도가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화자의 정서하고 상황은 공통이에요. 상황과 정서는 공통일 수 있습니다만 뭐가 다른 거냐면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별에 관한 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시 중에서 김소월의 시, 가의 시는 첫 번째 대응 태도와 가깝고요. 두 번째 한용운의 시는 나의 대응 태도하고 가깝습니다. 자, 높아심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별의 상황에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당연한 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립다라는 말 자체를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감정 절제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잡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김소월 시부터 볼 텐데 해제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어떤 부분을 봐나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임, 자, 금방 말씀드린 그 상황이죠. 자, 상황을 얘기했어요. 임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재하는 임이 화자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이 시에서는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화자의 님의 모습을 노래라고 하는 청각적인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므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정서 나왔네요. 그러면 이미 이것만 딱 봐도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님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죠. 혹은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가 이 시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김소월의 시니까 이거 훑어봐야죠. 삼음보의 율격을 취하고 있어요. 삼음보는 보통은 고려가요 등에서 흔하게 쓰는 음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삼음보라는 말을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보다가는 정형적 율격이다. 혹은 전통적 율격이다 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소월을 가리켜서 전통적 시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사람이 고대 가요를 쓰기 때문에 고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전에서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모티브를 차용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이 시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삼음보의 모티브를 취하고 있고요. 아까 그리움이라 그랬죠.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봅시다. 님을 끝까지 기다려 한의 정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과 그 다음에 한의 정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화자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봅시다. 삼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님의 노래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이미 부재하는 현실과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읽기 전에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갑시다. 상황은 이미 나왔어요. 님이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화자가 보여주는 정서는 예상했던 대로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님은 지금 없지만 나는 이 님을
님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작가가 쓴 방식은 전통적인 율격, 삼음보의 율격을 쓰고 있고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안 봐도 드라마일 거예요. 화자는 아마 여성적 화자를 내세우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김소월 씨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일단 첫부터 그립다라고 했으니까 님이 그리운 거죠. 그죠? 그러면 이별의 상황인 거죠. 같은 말로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상실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봐도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이 이별의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자, 그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님과 동일시 되는 거죠. 자, 제목 자체가 님의 노래니까 이 노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나오는 대로 족족 정리해 나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말은 항상, 늘, always, 또 대학 나왔으니까 영어 한번 써볼게요. 항상 님과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자의 어떤 그리운 마음, 비록 이별하고 있지만 그리운 마음이 항상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보시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죠? 요 설명은 다음 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자, 하자는 왜 문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기다림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님이 오지 않을까 그 기다림 때문에 문 밖에 나와서 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보고 있는 요런 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김소월이 쓴 시 중에서 모의평가에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의 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변형 문제를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요 시랑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 밖에 서서 들어보는 것은 하자가 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자, 해지고 저물도록, 항상이라는 말이죠. 그죠? 항상, 아까 봤던 것처럼 always의 뜻이에요. 항상 내 가슴 속에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 밖에 있든 문 안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내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항상 님에 대한 그리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1년과 2년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별의 상황 속에 있어. 비록 님이 내 곁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2개 정도 눈에 띄는 거 한번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자, 끝날 때 보시면 있어요, 들려요. 자, 일단 요 표현을 경어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존댓말 쓰고 있는 거예요. 경어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백적 어투죠.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고백적 어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결 어미의 반복이죠. 뭐뭐 해요. 어미의 반복을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말로 보신다 그러면 글쎄요, 남자라고 이런 말투를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말투는 여성들이 쓰는 것이니까 여성적 어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이거 삼음보라 그랬죠. 그죠? 한번 따져볼까요? 다시 1년 한번 보세요.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하나, 둘, 셋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하나, 둘, 셋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삼음보 전통적 율격을 취하고 있다. 자, 일단 1년과 2년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고의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제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자, 님의 노랫가락으로 나는 잠이 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항상 님을 생각해요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고적한 잠자리에 호젓해 이런 말이니까 이 말 혹은 홀로 누워 있어 이런 말을 보면 고적하다 혹은 홀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별의 상황이죠. 그리고 시에서는 보통이 아니죠. 거의 항상이죠.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느끼는
외로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족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수근이 깊이 들어자. 내가 지금 혼자 외로운 상황이지만 나는 잠을 깊이 잘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님의 노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자의 마음 속에 있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자가 혼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별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자가 이런 이별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비록 외로운 상황이지만 님이 내 곁에 없지만 님의 노래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접속 부사만 딱 봐도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이 부분부터가 아마 다른 내용이 나올 거니까 시상이 전환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나 자다가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자 상실감 말하고 있죠. 잠자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가 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슬픈 상황, 이별의 상황을 견딜 수 있었는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그런 노래를 다 잃어버려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자 마지막 사연에서는 계속 잠을 깬 다음에 상실감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치면 잠을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자가 잠을 자기 전까지는 님에 대한 이별의 상황 이 이별의 상황을 님의 노래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것을 인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잠에서 깬 후의 상황에서는 님의 노래가 들리지 않아. 이 말은 하자가 느낀 어떤 절망감이라든가 혹은 허무함 혹은 마음의 슬픔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한 거예요. 님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말은 내가 님이 없지만 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어 이런 말이고 님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슬픔이 극에 달해서 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단 상황을 적어야죠. 님의 부재로 인한 일단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움과 혹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슬픔 혹은 절망감 뭐든 꼴리는 대로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저는 슬픔이라는 말 쓸게요. 그리움과 슬픔 이렇게 하면 글의 주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특별한 표현 방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 있는 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고 나면 어려움 없이 잘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현대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텐데요.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지금 시 외부에서 가지고 온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 작가가 이렇고 개뿔 그딴 소리 해가면서 그래서 이 시는 뭐 어떻게 말하지 않죠. 마치 비문학처럼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갖다 놓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가 이렇다면 화자가 어떤 정서를 보여줄까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 이런 것에 주목해서 시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EBS 이외에서 현대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별로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김서월 씨 하나 봤고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포인트 임의 부재를 다루고 있는 김소월의 다른 시와 비교해 보자라고 했죠. 그죠? 임의 부재 상황에서 하자가 취하는 태도의 차이 요거는 같은 김소월의 시에서도 태도의 차이가 보여요. 지금 본 것처럼 슬픔과 절망감과 허무함을 보이는 시가 있고요. 어떤 시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가 있는데 뭐 그런 시들을 흔하게 말하면 삼수갑산 요거는 작년에 EBS에 있었죠. 그죠? 삼수갑산 내가 왜 왔나 나오는 거 얘는 절망감을 보이는 시예요. 반면에 그를 꿈꾼 밤이라든가 물론 이 그를 꿈꾼 밤은 요 시는 지금 본 시하고 가장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집은 내가 집 하나 지어놓고 길거리에다가 오가는 사람마다 다 님인가 하고 지켜볼 거야 이런 거니까 지금 본 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요거는 태도가 조금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고요.
그 다음에 삼수갑사는 절망적인 거고요. 그를 꿈꾼 밤은 지금 본 시하고 가장 유사한 거니까 이건 추후에 또 역시 변형 문제 볼 때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찾아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통적 율격과 여성적 어조라고 말했죠. 그죠? 이건 아까 삼음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경어체를 사용해서 여성적인 어조, 그 다음에 고백적 어조라고 말했죠.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고백적 어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잠이 깨고 나면 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깨고 나면 이거는 현실 인식. 내가 지금 이별하고 있어. 내게 님이 없어. 현실 인식의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개나 빼먹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미 여기서 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거 하나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의 변화 혹은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제일 앞부분에서는 인내하고 잘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연에 와서는 절망감과 슬픔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로 갑니다. 두 번째 시는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가 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 놓는 거. 요거는 글쎄 한용운의 다른 시하고도 물론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리 한 말씀을 드리고 가죠. 자, 허영자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서 말 그대로 자수입니다. 자수라고 하는 글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자수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보는 요 시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자수를 통해서 님을 기다리는 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의 의미는 다릅니다만 어떤 행동이 갖는 의미를 물어볼 때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요 시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해제부터 먼저 보고 가죠. 이 작품은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감당하며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 봤었던 시하고 똑같죠. 이미 부재하는 상황이고요. 감당한다는 말을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시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재회를 준비하는 하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님의 옷을 만드는 거, 수를 놓는 것이 재회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그러면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시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만날 거야. 재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화자는 임의 옷에 수를 놓으며 임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을 감내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성숙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수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상황을 감내하는 행동이겠죠. 그죠? 참고 견디는 행동이고 혹은 다른 말로 고치면 기다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사랑을 더 성숙시킨다라는 의미를 갖는답니다. 그러면 수의 의미가 뭔가를 물을 때 낼 수 있는 표현이겠죠.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경어체를 바탕으로 경어체 존댓말이죠. 아까 시랑 똑같습니다. 경어체를 바탕으로 임의 옷을 짓는 과정 속에 드러내는 하자의 태도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적 심리를 형상화하고 있어. 자 하자의 어떤 태도가 하자의 내면적 심리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아마 뻔한 거죠. 수를 놓는 거 혹은 옷을 짓는 것이 어떤 심리를 보여주느냐. 님에 대한 사랑이다. 아니면 그리움이다. 아니면 기다림이다. 왠갓 이별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미 해제만 딱 봐도요. 이 글의 주제 뭔지 알겠어요.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님에 대한 기다림. 주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의 옷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옷. 당신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니까 이 옷은 화자의 사랑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별의 상황에서 하자가 어떤 그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의 사랑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뭐랑 좀 유사하냐 하면 우리가 송미인곡에서 본 적이 3인곡이었나요? 송미인곡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송미인곡에서 아마 송미인곡일 거예요. 송미인곡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름에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잘못 착각을 했네요. 3인국일 겁니다. 가끔 선생들도 이렇게 띨띨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인국이에요. 3인국에서 여름에 님의 옷을 지어서 산호수 지게 위에 담아두고 님한테 보내고 싶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거기에서 옷도 마찬가지로 하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걸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아마 옷들의 종류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옷을 여러 벌 짓는 동안에 님이 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별의 상황, 이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충분히 챌 텐데요. 아마 하자가 심의를 지을 때, 이 옷을 다 짓기 전까지 님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걸 다 지어도 님이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도포를 짓는 거예요. 이 도포를 다 짓는 동안 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안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자리 옷까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입니다. 자, 작은 주머니에 이제 수를 놓는 것, 요거 한 개만 남았어.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거 놓을 때까지, 이 수를 다 놓을 때까지 님이 오지 않는다면 난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를 놓을 때까지는 님이 반드시 와야 돼. 하자 스스로 정한 만남의 기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별의 수를 놓을 때까지는 님이 올 거야. 이제 더 이상 만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자가 지금 모든 걸 다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상황, 수를 놓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의 기다림이 마찬가지로 여러 날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가 까지 그거 만들어봐야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물론 안 만들어봐도 모르겠습니다만 옷 만드는 것보다가는 적게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내 손때가 많이 묻었다 그랬죠.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수를 다 놓아버리면 할 게 없어 이제. 님이 그때까지 안 오면 난 절망감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올 거야. 님은 올 거야. 내가 이 수 다 놓을 때까지는 올 거야.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수를 놓는 행위 자체를 점점 지연시키고 있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손때가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자, 왜 짓다가 놓아두고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죠. 아마 하자가 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님이 없어. 슬픔 혹은 뭐 아까 좀 짓다가 한번 울고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불안감 때문이죠. 이거를 다 지으면 님이 안 올지도 몰라. 내려오겠지? 오늘은 잠깐 스톱. 그런 마음 때문에 짓다가 놓아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 자, 내 바느질 솜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님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나는 계속 완전히 짓지 않고 짓다가 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을 구멍으로 들어가 그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자의 마음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죠. 이 부분 잘 보세요. 하자의 마음이 쓰릴 때 내 마음 속에 이별의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은 님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 속에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주머니에 수를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적 갈등이나 마음 속의 슬픔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서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돼. 자, 그러면 아까 그 주머니에 수를 놓기 전에 마음은 뭔가 슬픈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 그것을 쓰린 때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주머니에다가 수를 놓고 나면 내 마음은 맑은 노래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위에 잠깐 적어볼게요. 하자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어. 님이 올까 안 올까? 그럴 때 나는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수를 놓는 거예요. 수를 다 놓고 나면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맑은 노래가 나와. 이 노래라고 하는 건 님은 꼭 돌아올 거야. 희망. 아니면
확신으로 바뀐다는 말이겠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님이 올까 안 올까 의구심이 들 때에는 나는 술을 놓으면서 님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과 확신을 가져요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해석이 두 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님의 절대성 같아요. 세상에는 이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 님 말고는, 난 이 주머니에 내 사랑하는 마음 말고는,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말고는 이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님에 대한 절대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 이 주머니를 채워줄 사람이 없네.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가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님과 재회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야. 이거 다 지으면 이별의 상황이 끝나는 것이니까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려고 이 주머니를 다 만들지 않는다. 술을 다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표현 방식. 한용운 씨의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 방식이죠. 그죠? B 부분의 표현 방식은 역설법이 쓰인 거죠. 역설법이 쓰인 것이고, 내가 이거 짓는 날까지 반드시 님이 돌아올 거야. 만남에 대한 확신, 혹은 만남에 대한 뭐라고 말쓸까요? 희망,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절대 아닌 건 뭐냐면 만날 수 있을까요? 회의감, 이런 거 아닙니다. 회의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님이 오는 그날까지 나는 술을 놓을 거야, 이런 말이니까 재회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위에 적을게요. 이별로 인한 슬픔이 나왔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술을 놓는다며. 슬픔과 그 다음에 재회의 믿음, 이렇게 하시면 일단 글의 주제는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고요. 얘도 경어체를 쓰고 있죠. 했습니다. 경어체를 쓰고 있고요. 고백적인 어투로 말을 하고 있고, 표현 방식을 묻는다면 제일 마지막에는 역설법 물어볼 가능성이 유치한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크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머니 짓기의 이유와 역설적 표현의 의미, 금방 말씀을 드렸죠. 주머니 짓기라고 하는 것은 하자의 기다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자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다림이 하자의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역설적인 표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3인곡에 님의 옷과 비교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3인곡에서 님의 옷은 단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글도 마찬가지로 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더 확장해서 하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이기도 하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 주머니 짓지 않는 이유 추측해보자. 요거는 요시 이성복의 서해라는 시를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 찾아다녀봤어.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녀봤는데 오직 안 간 곳이 서해야. 근데 거기 서해에 님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난 거기는 안 갈 거야. 왜 그런 거죠? 거기 갔는데 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길 거니까 내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겠죠. 자, 이 시도 똑같은 거잖아. 내가 주머니를 다 짓기 전까지 님이 올 거야. 근데 이 주머니를 다 지어버리면, 그때도 안 오면 절망감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머니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복의 서해하고요, 발상이 똑같아요. 이거는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용운의 해당화와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 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용운의 시에서 지금 요 시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시라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 때마다 이게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혹은 다른 시와 비교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제가 요 강의에서 기회가 되면 변형 문제를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찾아봐서 한번 이런 시구나 확인을 해두고 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건너갑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이다. 가장 적절한 것. 자, 둘 다 노래죠. 그죠?
둘 다 님의 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1번 하자에게 삶에 대한 허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 다 아니죠. 둘 다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요. 2번 화자로 하여금 자신을 임과 동일시하도록 님과 나는 똑같아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번 화자가 임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 자, 그렇다면 이게 내 사랑을 전해주는 어떤 매개체 혹은 돌아오라고 알려주는 매개체일 텐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가만 가지고 봤을 때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건가요? 님이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하자가 임에게 뭔가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은 화자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해? 자, 과거 우리의 사랑이 있었어.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거야. 그 내용하고는 이 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마지막 5번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 현실을 어떤 상황인데 임의 부재라 그랬죠. 그죠? 님이 존재하지 않는 임의 부재의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자를 위로해 주는 존재가 되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거는 소재의 특징 묻는 문제인데 뭐 누가 풀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2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훑어보고 지나갑시다.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A와 B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는 김소월의 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A가 어디에 있었나요? 자, A는 아까 김소월 씨 앞부분에서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표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은 나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술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었었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와 B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하자의 정서변하자. 시간적 배경, 요거는 일단 글쎄 가는 A는 나와 있는데요. B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확인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화자의 정서변화 이거 없죠. 두 시 모두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니까 기다리고 님에 대한 미안합니다. 발음이 콩이네요. 기다림의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정서변화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A와 B는 모두 회의적 표현을 반복. 자, 회의가 뭐예요? 부정적 표현이죠. 의심을 품다 이런 표현이니까 회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하자의 냉소적 태도 둘 다 천만의 말씀이죠. 나는 끝까지 기다려요. 냉소라는 말은 뭔가 어떤 대상을 비웃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2시 모두 다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그리움이지 냉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3번 A와 B는 모두 현실에 대한 하자의 비판적 대응. 현실 문제는 이 글 속에서 언급된 바가 없죠. 님을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A는 B와 달리 과거 상황과 현재를 교차한다고요. 무슨 소리야?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래 이런 거 없어요. 그죠? A, B 모두 다 과거와 현재가 없습니다. 자, 5번 B는 A와 달리 모순된 태도 무슨 말인가요? 역설법 썼다는 말이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 자, 말 어렵네요.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화자의 소망이 뭔데요? 님과의 만남이죠. 만남.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아직 님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술을 다 놓지 않았어. 괴리라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님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계속 술을 마무리 짓지 않고 있어 이런 말이니까 모순된 태도를 통해서 하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해서 이 문제 안 나올 리가 없죠. 가와 나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님과 이별했다고 하는 상황의 동일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자의 태도의 차이가 생겼죠. 요거 비교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김서울과 한용우는 전통적 시가 양식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서러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전통적 시가 양식을 계승했다. 그 다음에 이 시만 가지고 보면
임의 부재 상황, 거기에 대한 서름과 아픔. 그래서 님이 지금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두 시인 모두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20년대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내었다. 오케이. 그다음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자 이제 비교합니다. 이거 잘 봐야지.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임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삭히며 감내하려는 하자의 정조가 부각된다면, 한용운의 작품에서는 재회의 당위성, 자 당위성이란 말 알아요? 당연히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재회할 것이다. 재회에 대한 확신이란 말로 바꿔도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서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 이는 김소월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임을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잠이 깬 다음에 절망감 드러냈죠. 한용운은 당위의 현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임을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대상으로 설정하는 확신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과 정서는 똑같아. 근데 두 사람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상의 차이가 생겼어.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 것은, 혼자 있다는 말이죠,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군. 혼자 있어, 고적하게 있어, 이 말은 전부 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님이 부재하는 현실. 1번은 문제 없습니다. 2번. 나에서 당신을 위해 지은 심의 도포 자리옷은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 가운데서 만든 것으로. 오케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결과물 혹은 기다림의 결과물 혹은 슬픔을 이겨내는 어떤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은 가에서 긴 날을 문 밖에서 님의 노래를 듣는 것. 나에서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술을 놓는 것은 임의 부재 속에서도 현재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님이 없지만 밖에 나가서 계속 님의 노래를 들으려고 그래. 그 님의 노래가 님과 동일시되어서 현재 이별한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에 직접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쓰릴 때에는 술을 놓고 나면 거기에 맑은 노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3번도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요. 4번. 가에서 님의 노래가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다는 것. 나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을 찾지 못한 것은, 자 이것은 떠나간 이미 돌아오지 못한 슬픈 미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제 이거는 보기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지금 4번은 둘 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상황은 떠나간 님이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 이거는 절망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 아까 보기 봤던 건 기억나요? 여기서 한용운은 다시 만날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보기를 봤더니 한용운은 님에 대한 재회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고로 4번처럼 이미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4번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님의 노래를 남김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임의 부재와 그로 인한 하자의 허무감을, 그렇죠. 님의 노래가 항상 있다가 잠에서 깨고 났더니 다 잃어버렸어. 내가 그리워하던 그림이 안 돌아올지도 몰라. 절망감과 허무감, 보기에도 나왔었고요. 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나에서 주머니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임과의 재해를 바라는 하자의 기다림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기 혹은 글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자의 태도 묻는 문제고요. 3번과 같은 문제는 뭐 EBS가 됐던 평가원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시 문제에서 흔하게 출제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별이라고 하는 공통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지, 두 시를 비교할 때 상황이 공통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비교할지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3번 문제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출제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잘 복습하시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